용감한 코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현재 코스피 3,200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3% 약세로 3,19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반등합니다. 0.41% 오름세로 802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8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5천 계약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1,37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1,02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1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41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만 홀로 75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엇갈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0.48% 상승합니다. 거래가 63,000원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어제 30만 원 기록하면서 마무리됐었는데 오늘은 3%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1,000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9% 오름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63% 반등하면서 거래가 31만 7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KB금융은 0.59% 하락합니다. 11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어제 자동차 대표들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은 반락합니다. 현대차가 2% 내림세로 거래가 21만 2,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위권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현재 5.1% 상승하면서 거래가 6만 3,300원으로 집계되고요. 자, 기아는 2%가량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만 1,000원. 셀트리온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0.7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7만 8,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오늘 알테오제는 약세입니다. 0.56% 하락하며 44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2%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1.1%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5만 2,400원. 반면 에코프로는 0.4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7,5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파마리서치 2.47% 강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5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7%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0.37% 약세로 거래가 13만 4,2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2.45% 강세로 19만 6,900원, 휴젤도 2.6% 오름세로 3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 리누공업까지 0.78%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합니다. 체코 원전 관련 수주가 올해 중에 체결될 것이란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핵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서 미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등한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주 내에서는 에너토크가 14.75% 상승하면서 거래가 8,790원이고요. 태흥도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3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LS 일렉트릭까지 3.2%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탈플라스틱 관련주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탈플라스틱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K가 15.7% 오름세로 7,520원대, 에코플라스틱도 3.17%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4,240원입니다. 반면 삼육물산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2.1% 약세로 돌아서면서 11,130원대 거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소폭 오르면서 1,382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34분 기준으로는 1,384원 80점으로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현재 환율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1,383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27% 약세로 3,193포인트, 코스닥은 여전히 0.36% 오름세로 802포인트 가리킵니다. 지금 코스피 3,200 높아진 레벨 부담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 팔아내고 있어서 장중에 하방 압력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선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7월 들어서 코스피는 3,000선을 넘어서고 여기에서 이제 최고치 부근에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미국 주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코스피 강세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이제 좀 보합권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연달아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장도 영향을 받겠죠.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6월 소비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6월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소비 심리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소매 판매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넷플릭스, TSMC 이번 주 발표가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 경제지표 둔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 각종 지표 발표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한편 공매도 이 순 보유 잔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느 자산이든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르면 조정도 일정 부분 불가피한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세장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잡혀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이제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이제 기업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업별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강세장에서 이런 공매도가 어떤 시장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코스피는 워낙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잉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을 이제 지지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단기 5일선 같은 경우에는 3,150, 21선 같은 경우에는 3,070 포인트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상승 추세가 지켜진다는 수준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자, 종목별로 들여다보죠. 어제 코스피가 3,200선 돌파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30만 원 드디어 마의 벽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을 아직 발표 전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그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이런 반도체의 저력을 여전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8.9조 정도 예상이 되고 당기순이익이 7.7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4조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6조니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37조, 당기순이익이 32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32조, 당기순이익이 31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와 연간 실적의 눈높이를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처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ER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한 7배 정도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14배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됐었을 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의 전망에 근거해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상반기에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였는데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 섹터, 그다음에 증권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보험 섹터는 좀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보험주의 강세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 금융주 내에서도 이런 순환 랠리가 나타난다는 게 한국의 이제 코스피의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텐데 네.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주 중에서 좀 방어적인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업종의 어떤 실적 자체가 실적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 가장 이제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어떤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적인 섹터, 강세장에서는 좀 이제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그리고 이제 보험주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그 금융주 내에서도 상승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로 해서 예정이율 인하를 해서 보험료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신규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뭐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양한 초점들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험주에 대한 어떤 이제 강세에 대한 논리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인지 하반기에 또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액트 액트가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상원 조율을 거쳐서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법 제정이 됩니다. 결국은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스테이블 법안이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난 6월 달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 어떤 선반영도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한국을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 하에는 그 F4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4. 그래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이 그 기관 국가 기관의 협업이 필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 국가기관의 어떤 협업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이제 그 좀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뭐 상표권을 등록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을 리서치를 한다라든지 좀 이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주가가 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 전망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뉴스 중심의 변동성 장이 되겠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심 대상에서는 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주 한번 짚어보죠. 원전주는 사실 미국발 정책 모멘텀도 받았지만 국내에서도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왔단 말이죠. 최근에 근데 좀 사실 주가 조정은 받았어요. 근데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거는 또 미국 에너지 장관이죠.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핵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책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확실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이제 업종의 특징인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해외 수주 산업들 해외 수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 한국의 이런 그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를 받고 있고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런 뭐 이제 그 조선가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의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이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수주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이 캐펙스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고 그다음에 뭐 가격 인상이 되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초기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는 실적 시즌 전에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또 신규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을 미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망을 하거나 또는 좀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캐펙스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좀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미국장 짚어보죠. 어제 간밤에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 이번 주에 또 PPI도 발표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실적 발표와 함께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7월 초까지, 7월 그다음에 8월 초까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계절적인 좀 비수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매크로의 지표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의 경기 둔화가 확인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좀 정체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을 보게 되면서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변동 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실적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8월 정도부터는 이제 다시 매크로 지표에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흐름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장에 많이 들어가 있던 우리 서학개미들이 사실 수익률이 이제 국내 증시가 더 좋으면서 국내 증시로 이제 갈아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상승세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아주 강세장을 좀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더 가파른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이고 미국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상황은 좀 걱정이 되지만 뭐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브랜드, 어닝 파워 그리고 이를 이끄는 안정적인 경영 능력, 뭐 확고한 주주 환원, 뭐 이것을 이끄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여기에다 이제 높은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AI, 에너지 이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을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게 됐었을 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도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사상 최초로 12만 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의 강세장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자금 조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이미 좀 계속 확고하게 보여주게 되고 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ETF라든지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런칭이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크립토 강세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짝수에 시작돼서 홀수에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 다음에 이더리움 내지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강세장이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오르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상승은 아직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었을 때 앞으로 크립토 강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상승장의 배경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친가상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이게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럼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나오셨고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또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거침이 없네요. 12만 달러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지금의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승 속도가 좀 생각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원래 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피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을 피고 있어서 네. 저는 올 초만 해도 올해 말에 만약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50만 달러까지도 갈 거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승세는 저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에 따른 미국의 그 주정부 차원에서의 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그 수요에 대한 그 창출이 실질적으로 계속 생기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올해까지 저는 적어도 최소한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분께도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어제 12만 2,860달러를 찍고 현재 12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2, 3월간에는 암호화폐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에 대한 실망감과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크게 빠진 후에 4, 5월에 다시 상승을 했고, 그리고 6월에는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 부분은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좀 이제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확실성이 확실히 감소되었고, 암호화폐 정책 추진, 특히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크립토 위크와 관련해서 정책 추진과 ETF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일단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크게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한 이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데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자꾸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 폭증하는 그런 국면이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강세장이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을 이야기할 때 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올랐다고도 언제 그랬냐는데 또 막 거침없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 사실 고점에 물려서 손해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한때 그러는 분 많았죠. 예, 예. 지금 변동성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변동성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요. 초기 비트코인의 2009년, 1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변동성 데이터를 한번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이제 선물 ETF가 출시되고 시장의 분위기도
그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공급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건데 약간의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조정 국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변동성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변동성이 줄었냐? 예를 들어서 현물 ETF 같은 게 나오면서 기관이나 기업들 자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전통 금융에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제 현물 ETF 쪽에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기관들의 자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 10일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에 11억 7,560만 달러가 유입돼서 올해 유입량으로는 하루에서 최대 유입을 달성했고 하나로는 약 1조 6천억 정도 규모고요. 이어서 11일에도 10억 2,090만 달러가 연이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자금의 현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라든지 이제 현재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매수 후 장기적으로 홀드하고 매도하지 않는다는 전략들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조금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변동성들은 좀 줄어들어 있는데 다만 이 자산 운용하는 기관들의 자금이다 보니까 좀 정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거나 또 네.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정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비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형 연기금이나 이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달리 좀 일희일비하지는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량 자금을 이제 운용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치 수조도 굉장히 커졌고 거기 있는 이제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수조에 대형 물고기도 있고 이제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 생태계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섣부르게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이제 뭐 경제 이 영향도 있고 사실 또 트럼프 이제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영향도 있어서 조금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센터장님 예전에 몇몇 큰 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었잖아요. 고래가 있었죠. 이제 그죠 고래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예전에 이제 비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나서 고래 역할이 사실 줄어드는 그 경향이 있는 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래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거의-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기도 하죠. 예,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 하나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해외 비트코인 가격이 꽤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수요 과잉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 좀 성향이 워낙 열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국내 가격이 좀 높았던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최근 이 한두 달 사이의 상황들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 자체의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자금들이 일단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이제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역김치 프리미엄이 생겨났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글로벌 마켓보다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역으로 이제 우리가 더 가격이 낮으니까 국내에서 좀 뭐라 될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전 장이 좋지 않았을 국내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많은 자금들이 연초에 미장으로 옮겨갔다가 지금 이제 국장이 좀 좋아지면서 미장에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장에 조금 더 가는 부분들이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역김치 프리미엄,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을 걱정을 했었는데 반대가 됐단 말이죠. 이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이에요.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 규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일반인한테 말씀드릴 때는 저희 국민들은 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외국 간의 그 규제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게 첫째가 김치 프레미든 역김치 프레미든 생길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은초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원래 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주식 시장으로 간다는 게 현재 IT 시장으로 갈 것이냐인데 현재 이제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3천, 5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조금 버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리스크 해치도 할 겸 적당한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겼으니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 그 시장에서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그 자본금이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감으로써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비트코인 매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김치 프레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김치 프레임임 그다음에 역김치 프레임이 생긴다는 걸 처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흐름, 우리나라 시장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사례가 또 엮이는 사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분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 거래소하고 아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투자자들은 사실 자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국내 증시가 좋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옮겨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조의 수조도 커지고 거기에 이제 그 큰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더 안정화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막 들끓는데 한편 이제 한국은 조금 다른 대안도 많고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자가 되다 보니 이런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역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전환되면 그 사이에 빈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이 들어와 주면 되는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내 거래소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공백들을 해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소의 거래 자체도 활성화되고 시장에 대한 밸런스도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책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싸게 살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해외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고 차익 남겨 이런 거래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싸게 살 기회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느냐? 그렇게까지 아직 신뢰가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채굴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채굴된 상태이고 이제 채굴 속도도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채굴 비용이 요즘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굴 속도는 평균 10분으로 동일하고요. 예, 채굴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신뢰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채굴 비용하고 그다음에 채굴 비용 대비 기대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채굴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병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비용 대비 그다음에 기대 수익이 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굴 속도가 같다고 하셨는데 예.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굴하는 그 시간은 평균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채굴을 100사람이 하면은 경쟁률이 10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굴이 만약에 1000사람이 하면은 경쟁률이 100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이지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채굴 시장에서 채굴자들이 수가 많아져서 채굴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난이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 교수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이게? 예, 그 그러니까-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라는 게 이제 별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고성능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원가 상승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요즘 이제 환율도 오르고 건설 자재 비용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또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생긴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예. 한계에 다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 채굴 난이도와 채굴 비용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채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줄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 공급량,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설명해왔던 설명 방법인데 현재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대부분이 채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굴량을 통해서 공급하는 공급량 자체는 전체 유통량에 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나와 있던 자료들을 보면 크립토 퀀트 자료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 1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36,800달러, 그리고 매크로 마이크로 자료에 따르면 채굴 비용이 96,700달러 수준입니다. 6월 9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12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 채굴 비용은 항상 최저원가, 하한가를 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채굴 업체들의 최근 변화를 보면 비트마인을 포함해서 또 마라홀딩스 포함해서 예전에는 채굴 업체들이 채굴한 다음에 운영비를 위해서 즉시 시장에 이제 매도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했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적 자산으로 투자하는 전략들을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채택함으로써 채굴 업체들도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홀디어 전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속도로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채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지금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저는 뭐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보유량을 따져보니까 특정 기업,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 뭐 예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는데 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국적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국가별로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이제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 매입하는 것처럼 예.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이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국가별 보유량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가지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부하고 민간하고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이익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뭐 거의 뭐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채굴 비용이 낮든 높든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 공급이 하는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공급량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고 네.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미국의 5개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 비축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사는 법안이 통과가 돼 있는 게 5개 주입니다. 그게 한 주마다 한 5천억 달러 정도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주에 대한 법률이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공식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 지속성을 타는 거고 그거랑 채굴 원가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채굴 원가라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채굴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작으면 채굴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채굴비용이 높아지면 채굴자들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채굴자가 2명만 있어도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명이 채굴 원가는 또 싸지겠죠. 그러니까 채굴 레이스라는 거를 생각하시 채굴 경쟁에서 채굴 원가 대비 채굴자의 수하고 가격하고의 이렇게 적당히 균형이 맞추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의 미래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리고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전략들을 크게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비축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향후 10년, 20년 이내에 미국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각 국가들이나 기관들이 우리들도 동일한 전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고려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국가별로 어떤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알려진 대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에서 미국이 또 비트코인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자국의 통화 기반이 좀 약한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의 보조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전략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도 의견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쓰임새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플랫폼, 뭐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질문 주신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이론 중에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스테이트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빅테크 그 플랫폼, 뭐 애플이나 구글 이런 거를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라인이 일본에 진출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거버넌스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기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플랫폼,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자산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향후 아직까지는 뭐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되시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이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로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ETF 신청 지금 접수됐고 심사 중이에요. 예, 여러 개 그럼 이제 심사 중입니다. 알트코인 ETF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알트코인 ETF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이라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금만 자산 시장 생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도 있고 심지어는 곡물도 있고 석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 디지털 자산 중에 원 오브 댐이고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 그게 디지털 금이고 뭐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솔라나도 있는 거고 도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산 생태계의 그 흐름에 맞춰서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트코인 ETF도 분명히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하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그 스테이킹이라고 할까요? 스테이킹에 대한 그 토큰에 대한 ETF는 제가 아는 바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씩 통과돼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요. 알트코인 ETF도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속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 시대가 열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 상품들이 좀 다양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볼 때 알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은 좀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신청돼 있는 알트코인 ETF 수는 뭐 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지금 XRP 쪽에 대한 ETF 그리고 솔라나,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등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도지코인 등과 같은 밈코인도 현재는 ETF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1년 반 이상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자금 유입 상황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 쪽에 자금이 큰 폭으로 돼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알트코인 ETF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자금을 모집하거나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다른 알트코인의 ETF 시장이 확장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전략 비축 자산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솔라나, XRP, 카르다노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코인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어떨까? 그런 부분은 궁금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 회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ETF에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알트코인에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거죠. 마치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데 투자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 알트코인들도 사실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에 현물 ETF 도입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저는 흐름상 허용하실 것 같았는데요. 솔직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솔직히. 정말 유동적이요. 예. 혹시 소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중에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없다라는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을 막아놓은 상태를 일단은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부분들이 1차적인 정책적인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텐데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새롭게 다듬고 있기 때문에 제 전망이나 기대로는 연말 이내에 현물 ETF의 거래라든지 상품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국내에서도 만약에 신청 일단은 원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반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서 많은 법적 검토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여당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화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3대 법안. 예. 일단 3대 법안이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니어스 액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어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안티 CDBC 서베일리언스 스테이트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쉽게 하면 CBDC 금지 법안. 이 세 가지를 이제 코인 3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이 코인 3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큰 전환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가 어쨌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미국 하원에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심의하겠다
라고 하면서 크립토 위크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 관심이 커졌는데 사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이긴 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은 그동안도 계속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 대통령 승인이 되고 나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간의 관할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서 증권이면 SEC에서, 상품이면 CFTC에서 감독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게 지난 리플 사태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특정한 암호화폐가 증권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조금 두 개의 성격과 좀 다르긴 한 이제 반 CBDC 감시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페드가 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 때에서 CBDC 발행에 대해서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 네.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부의 금융 통제가 강화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런 이유로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라는 법안이어서 이 부분은 국내 CBDC 발행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증권형이냐 혹은 상품형이냐를 이제 구분짓게 되는 건데 이건 마치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조각 투자하고 뭐 미술품, 아파트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그런 증권형 투자가 있을 테고 한편 뭐 상품권 같은 형태의 그런 상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혼재돼 있어서 그걸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의 주체도 그게 이제 SEC가 하냐 뭐 CFTC가 하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나눠지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도 제일 임팩트 있는 법안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토큰 증권 제도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냐면 이제 그 클래리티 그 액트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느끼는 관점은 내가 지금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 과연 증권형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상품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규제라든지 관리 구조가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됩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그 디지털 자산을 하는 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5억 이상이면은 이제 신고제로 이제 발행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증권형인 경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규제 명확합니다. 그 규제 명확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혼란스러울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클래리티 법안이 제일 저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 CBDC 감시국가법은 제 생각은 사실 미국의 크립토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일단 민간 중심으로 크립토 시장을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CBDC를 연준이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연준이 나서서 이 크립토 시장을 만들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네, 뭐 전반적으로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BDC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만든 CBDC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전체적인 자금 현황을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내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살펴보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코인을 살펴보니까 이걸 통해서는 미국채 단기채의 수요를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켰을 경우에는 여전히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전향적으로 바꿔지는 부분들인데 두 개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중국 정부가 이머니라는 이 위안화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국민들이죠. 국민들은 이제 금융에 대한 주권들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니어스 법안이 많이 통과가 되면 역시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일단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인가? 그걸 좀 상징하는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뭐 지니어스 액트가 있든 없든요. 현재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의 전 세계 99%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 민간이 너무 앞서감으로써 이제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지배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에서 민간이 주도할 거냐 정부가 주도할 거냐 싸움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이제 쩐의 전쟁에서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디지털 쩐의 전쟁을 하는 전략적 수단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CBDC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있는 거고요. 이때 사람들이 자꾸 CBDC를 얘기하는데 CBDC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카드나 현금을 쓰는 이유는 현금의 익명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CBDC로 이제 그걸 디지털로 구현할 때 익명성을 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정책이 저는 얼터너티브로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배주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쩐의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디지털 달러 패권, 통화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현재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미국 정부 생각했던 거고 중국 말씀하시는데 중국도 원래 미국과 싸우려면은 디지털 전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중국도 조만간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인 이 위안화보다는 아마 중국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장님.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니어스 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맡겨진 금액, 투자자들이 맡겨놓은 그 금액에 대한 담보금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인데 지금도 이제 99%가 미국 달러 국채가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그리고 달러에 준하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자산으로 담보금을 이제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테더가 유럽에서 미카 법안을 통과하지 못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격을 이제 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이라든지 단기 국채의 그 외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자산들의 유동성이나 변동성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미국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달러와 미국 단기채를 담보로 100% 담보를 1대1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장악은 매우 빠르게 확장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네. 다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가 뜨거운 감자죠.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 비은행에서 발행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9세기 예전에 막 민간화폐로 다 발행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을 때 그런 가능성이 다시 되고 또 그런 하에서 통화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혼선을 겪다 보면 다시 중앙은행 우리 지금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쭉 거쳐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데서 해야 된다. 네, 이창현 총재는 사실 비교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일단 이 총재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찬반이 붙는 논쟁거리라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좀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가고 또 신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이제 은행 외의 기관이 발행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 그리고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안정과 신뢰도 중요하고 혁신과 경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왠지 두 분은 반대하실 거예요. 이창훈 총재. 네, 의견과 반대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발언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뭐 지금 19세기에 민간화폐 발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이 민간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약간 오해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면 해당 화폐 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이나 규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게 원화와 1대1 패깅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냐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이나 규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 부분도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발행처가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사용처를 가지고 고객 기반을 확보해서 사용하느냐의 활용성의 문제이지 그것을 작은 회사가 발행하면 가치가 적고 자본금이 큰 회사가 발행하면 그 가치가 높다 이런 기준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설명의 많은 부분들을 압축하셔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실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한은에서 이제 의견을 내실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4가지를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코인런, 두 번째가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세 번째가 외환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네 번째가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는 코인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코인런은 지금 이제 뱅크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금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은행권보다 여기는 100% 1대1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코인런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서 비축되고 있는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 100%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몇 %의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총재 발언 어떻게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이제 타당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청재님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우리나라 2018년 19년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납니다. 그때 뭐 암호화폐가 뭐 돌덩어리라고 말씀하시고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뚝하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 뭐 실체도 없고 내재적 가치도 없다. 근데 오늘 토론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채권 원가가 있거든요. 생산적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고속 컴퓨팅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이런 건 안 보시고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물론 총재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제 어떤 리스크는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때는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가 왜 관리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충분히 그 리스크를 관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중요한 거지. 리스크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크는 충분히 저는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까 우리 배전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면 안 되고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서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생태계에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는 게 저는 올바른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중에 상용화돼서 이제 발행이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디에 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사실 있어요. 이게 현금을 대체하는 거다. 그럼 정말 완벽하게 대체가 되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현재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매우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동안에 그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사실 원유 결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실제 금이랑 연동되지 않으면서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빨리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법제화하고 또 이게 이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채권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이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관세에 관련된 문제로 자꾸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뭐 효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통용되던 사실 화폐도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받쳐줄 게 없었던 건데 지금 뭐 K컬처, 뭐 K팝 뭐 이런 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넷플릭스의 영화 1등, 드라마 1등 모두 이제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한국 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컨텐츠 무슨 사진 한 장 사는데 뭐 3달러다 5달러다 뭐 이런 거를 사실 지금 현재 구조에서 결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이제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그런 완전히 새로운 뉴 이코노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라는 이제 상상 같은 걸 해보면 네. 모든 상품 같은 걸 살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완전히 현금을 대체하는 거. 아니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네, 이 부분 제가 앞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전략을 조금 다듬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한 배경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부분과 미국 단기채 유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전략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주겠다. 이 정도의 차원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 현금 대체에 대한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매우 작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는 이미 카드가 현금 결제 시장을 거의 대체를 했고요. 뭐 방송 전에 센터장님하고도 현금 가지고 다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뭐 현금 사용하는 사용량 자체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중국은 거의 현금을 안 쓰고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각종 페이들이 이미 잘 되어 있어서 네. 즉시 지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대체에 대한 이슈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작은 분야이고 또 페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즉시 결제와 즉시 송금이라는 방식의 내용들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의 결제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것 이외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한 부분입니다. 법정 화폐로 지금 바로 사는 부분에 대한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정책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거기가 사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송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연초에
동대문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의 일정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해외와 수출입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로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산을 하거나 재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논의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15% 정도의 시장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미국에 있는 유학하고 있는 자녀에게 돈을 송금해 줄 때 이런 달러로 송금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고요. 그 이외의 활용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발행처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고객들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인가를 받기 위한 네. 계획서를 낼 때 그걸 충분히 검토하면 새로운 어떤 혁신금융의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과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이제 한국 벤처 창업 학회장 출신으로 벤처 스타트업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우리가 인터넷 이제 굉장히 광풍이 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기업들은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한 게임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웹보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작은 금액 결제하는 이런 그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고스톱 치다가 한 3,000원 무통장 입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사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소액 결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게임이 크게 돈을 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커지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합병하면서 네이버의 주요 초기 사업이었던 지식인이라든지 웹툰 비즈니스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생태계, 창업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좀 배워보자고 한다면 디지털 자산이 그런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돼주는 게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토사님 마지막으로 짧게만 듣겠습니다. 짧아야 됩니까? 네. 시간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아이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 IT 비즈니스 창업한 청년들이 성공하듯이 이제는 좀 다른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P2P 금융 생태가 되든 아니면 P2P 결제 인프라가 되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거는 관리되는 거는 정부가 정책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이거를 기업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거 이게 저는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법제화 또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가상자산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